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돈폭의 부동산 시작합니다. 오늘은 기획재정부에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관련하여 발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설명드리고자 하고요. 이전과 달라진 내용도 있으니 잘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장에 최대한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조심스럽게 접근한 것처럼 보이는데 오늘 내용 집중하셔서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날짜로 나왔기 때문에 아주 뜨끈뜨끈한 내용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순서는 추진 배경부터 시작을 해서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까지 해서 목차가 쭉 나와져 있고요. 부록은 총 23페이지 정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방대한 분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점 참고하셔서 오늘 다뤄질 내용들은 제가 축약을 해서 중점적인 부분들만 여러분들께 전달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매매시장, 전월세 시장, 평가 및 전망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었고요. 보시면 코로나 이후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로 유동성 자본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흘러들어와 미친 상승과 과도한 규제로 비정상적인 시장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최근 들어서 금리 인상과 양적 축소, 고점 인식 확산 등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을 보이고 있으며 하락하는 추세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매매시장과 거래량의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매시장 가격 추이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거래량도 고점 대비해서 최저점을 달리고 있으나 점점 회복하는 거래량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러한 근거들로 인해서 정부는 대응을 하겠다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월세 시장은 임대차법으로 인해서 전세 시장의 불안을 뽑아봤습니다. 20년 하반기 이후 전세 시장의 가격 상승과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인해서 전세 가격이 2중 3중 가격을 형성하는 아주 비이상적인 시장이 나왔다는 것이고, 최근에는 임대 시장에 대한 매물이 쌓이면서 전세 시장 하향 안정세가 지속된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여기에 쭉 나열되어 있고요. 평가 및 전망을 보시면 포커스는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이 IMF와 OECD 경제 성장률의 하향과 금리 인상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으니까 이러한 불안 요소는 안정화를 할 필요가 있다. 안정화를 할 필요가 있어서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하려고 한다 이런 느낌인 것이고, 제 생각에는 8월 달에 계약갱신 청구권 만료로 전세 불안 요인으로 정부에서 많이 신경 쓴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걸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부동산 정책 정상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리얼미터에서 설문조사를 했나봐요. 봤더니 국민 19%가 부동산이라고 응답을 했고, 이 정도로 부동산에 대한 안정화와 기대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택공급 확대, 과도한 세 부담의 완화, 대출 규제의 정상화 등 순서대로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무주택자와 유주택자로 나눠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분야를 살펴봤지만, 역시 이번 정부도 포커스는 무주택자를 위주로 초점을 맞춰 줄 수밖에 없고, 그래서 LTV 완화나 공급, 그 다음에 공시가 완화 등 이러한 것들을 주력으로 3분기에는 정책을 잘 펼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3분기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보면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것이랑 똑같죠. 과도한 세 부담 완화, 1세대 1주택자 생애 최초 대출을 완화해주는 거, 250만 호에 대한 로드맵 등 나올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이 공급이 가장 최대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손질이 어떻게 나올지도 의문이고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시고 이 영상도 계속 시청하시면서 바뀐 내용을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상생 임대인 지원 정책인데 이것을 양도세 특례 확대 개편을 하겠다. 이전 정부에서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1세대 1주택, 다주택자가 아닙니다. 1세대 1주택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 요건 중 1년만 인정을 했었는데 이를 개선을 해서 전월세를 5%만 인상만 하면 그냥 2년 거주 요건 면제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2년 거주 요건 면제가 적혀 있는 내용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건 좀 파격적이긴 한데 다주택자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택을 구입하고 임대를 줘도 상관없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임대를 주고 전세금으로 다른 곳을 투자해도 되고 이런 걸 인정해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1주택자가 임대를 주게 되면 전월세 시장의 안정화도 동시에 노리는 전략으로 정부에서 보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갱신 만료, 임차인 지원, 전세대출 강화입니다. 현행에선 지원 조건도 까다롭고 보증금 한도가 있어서 제약이 있었는데 이를 보증금과 대출 한도를 확대해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막 그렇게 대폭 상향해준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 여기 보시면 현행에서 수도권과 지방으로 나눠져 있고요. 보증금 3억에 대출한도 1억 2천이었는데 이를 개선해서 4억 5천과 대출한도 1억 8천까지 이렇게 확대를 해준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8월부터 적용입니다. 또한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합니다. 이건 그냥 보시면 될 내용이라 굳이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미분양 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담 완화가 이렇게 있는데 30세대 이상의 건축물들, 그러니까 나홀로 아파트나 세대수가 적은 오피스텔 정도가 되겠죠. 이제부터 거주 요건을 불문하고 세제 혜택을 부여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12월 달에 종합부동산세가 나오기 때문에 11월부터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한다는 내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처분 전입 의무 완화가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주택을 구입을 하게 되면 6개월 내로 처분을 하고 전입이 의무화라서 이게 정말 힘들었어요. 그리고 2년을 보유를 하고 2년을 또 거주를 하게 되면 거주 요건이 해당되면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이 됩니다. 기존 주택도 처분해야 되고 전입까지 의무를 해야 되고 2년을 보유하고 2년을 살아야지 이러한 조건이 충족이 됐을 때 양도세가 또 비과세를 받았었는데 이것도 뭐 2018년 9.13 대책부터 시작을 해서 뭐 2년 내 전입을 하고 또 뭐 2년 내 처분하고 1216 대책 이후에는 1년 내 전입해야 되고 이게 정말 왔다 갔다 해가지고 외우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복잡하니까 처분 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전입 요건을 폐지하였습니다. 이거는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2년 보유만 해도 기본 양도세만 납부하면 되는 거죠. 기본 세율도 높긴 하지만 이게 어디냐, 괜찮은 거죠. 2년 보유만 하게 되면 기존에는 양도세 중과를 맞기 때문에 최대 82.5%를 납부를 해야 되지만 기본 세율만 내면 돼서 부담감이 많이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거주 의무 완화도 되었습니다. 이게 기존에 진행하던 거였는데 시세 대비 분양가가 이 정도 가격대라면 거주 의무가 5년이고 3년이고 등등 이랬는데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해당 주택의 양도 상속 증여 이전까지만 실거주 기간을 준수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행은 23년 상반기에 이루어진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점점 완화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점차 더 확대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완화가 되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존에 임대를 해주고 만기가 될 때 내가 거주하고 싶으면 이제 임차인을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때 돈이 내가 없을 때 주택담보대출을 명목으로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기존에는 1억 원으로 제한이 됐었는데 최대 2억 원 플러스 골뱅이로 완화가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추가 완화 검토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좋은 것 같습니다. 세제 정상화인데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 이런 순서대로 완화를 해줄 것으로 보이는데 최대한 대통령이 해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해주는 것 같습니다. 다만 취득세 부분에서는 취득세 중과 완화는 법안 통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양도세나 종합부동산세 먼저 이렇게 세제 정상화에 다가가는 것 같아요. 최근 21년, 22년 공시지가가 전국적으로 급등을 했고 서울만 보더라도 11%가 상승을 했습니다. 공시지가가 늘어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개선을 해서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인하하였죠. 100%에서 60%로 인하를 해준 거니까 40%를 깎아주는 셈이 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2020년 공시지가로 되돌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아쉽습니다만 대통령이 해줄 수 있는 범위가 100%에서 60%인데 이걸 최대치로 적용을 시켜서 60%로 해준 겁니다. 그리고 또한 1세대 1주택자가 특별공제로 3억 원까지 혜택이 들어오니까 1세대 1주택자가 종합부동산세 혜택이 11억이 비과세인데 여기에 특별공제로 3억 원까지 더해주니까 최대 14억 원까지 혜택을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가 아파트들도 종부세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확실히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부분도 세금 완화에 대한 부분도 많이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취득세 부담 경감, 이거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대상에 한해서만이고 이건 기존에도 있었던 부분인데 이렇게 조건들이 달려 있었죠. 연소득이라든가 수도권에 얼마 이러한 조건들을 다 없애버리고 생애 최초자가 연소득이나 주택가격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해주겠다. 이런 내용이고 그렇다고 이게 시장에 크게 영향이 있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구매하는데 생애 최초자는 좀 저렴하게 해주겠다. 기분 전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시가격 제도 개편인데 공시지가가 상승하게 되면 곧 집값 상승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2030년도까지 현실화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24년부터는 또 양적 완화와 금리 인하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적절성과 재검토하고 경제 위기나 이런 외부 변수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도 이거는 좀 보면서 현실화의 계획을 하고 현행의 이런 부분들을 부담을 좀 내리기 위해서 개편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세금 완화 측면에선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공시가격 제도 개편에 대한 문제도 다루고 있다. 금융 정상화에 대한 내용이죠. 대출 규제 정상화는 이 부분은 제가 영상에서 많이 다뤘기 때문에 제 채널에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보시면 되고요. LTV는 생애 최초 80%까지 완화해준다는 내용을 여러 번 말씀드렸고 최대 6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5억 초과하는 아파트들에 대해서도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애 최초 구입자들에 한해서는 정말 좋은 정책이지만 이것 또한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좀 고소득자들 그리고 현금을 좀 많이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은 혜택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DSR도 같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수요와 그리고 억제 정책이 같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모순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DSR 3단계가 실시가 되면 1억 원이 초과하는 대출에 대해서는 규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1금융권보다는 2금융권에 많이 쏠릴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청년 등 주거사다리 지원해서 체증식으로 전환하겠다. 이자에 대한 부담으로 청년들을 괴롭히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은 공급 확대 부분이죠. 올해 서울에 공급되는 규모가 실질적으로 2000세대도 잡히지 않은 가운데 정말 최악의 공급 물량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급 가뭄에 대한 문제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8월 중으로 주택 공급 로드맵을 발표를 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50만 호의 이상 공급 로드맵이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나오게 되면 이거는 시장에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수도권 내에 120만에서 150만 호로 예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방에 공급되는 양이 100만 호니까 총 250만 호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정책을 좀 살펴보면요. 뭐 그렇게 크게 작용할 만한 정책은 많이 없습니다. 왜냐면 시장이 정말 예민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정책에 대한 완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2020년 7.10 대책부터 시행했었던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부분도 손질할 것으로 예상이 되죠. 현재 인플레이션이 워낙 심각해졌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이 원자재 값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파업 또한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인건비라든가 원자재 비용, 공시지가의 상승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반영되게 되면 분양가는 지금이 더 싸고 추후에는 가격이 당연히 상승 할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알고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에서 또 중요한 거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진행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이 주거 이전비를 통해서 다른 곳에서 이제 임대를 하면서 살고 있다가 새 아파트에 이제 거주를 하게 되죠. 그리고 손실보상비 등 조합원 분담금 등 이런 것들을 좀 합리적으로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의 이슈였죠. 얼마 전에 규제 지역이냐 비규제 지역이냐 여러분들의 선택은, 이런 제가 영상을 또 업로드를 해드렸고, 규제 지역이 앞으로 해제가 된다고 하면 현재 투기가열지구 49곳, 조정대상 지역이 112군데가 있기 때문에 2017년부터 해서 쭉 진행이 돼서 현재는 또 양극화를 일으키고 있는 주범으로도 활약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급등을 하고 금리가 계속적으로 인상이 되면서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가 되게 되면 해제 요건으로 충족이 되기 때문에 한국부동산원의 표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고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도 함부로 해제를 하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2019년도였나요? 부산 지역에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됐다가 해제했을 때 부산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사례가 나왔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예민하기 때문에 갑자기 해제를 하지 않고 더 많이 검토를 하고 시장을 보고 나서 해제가 되지 않을까. 해제가 된다면 1순위는 대구가 될 수밖에 없고요. 현재 많이 떨어지고 있는 1순위는 대구이고, 그 다음에 세종, 대전, 천안, 이러한 순서대로 해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중점적인 부분들만 설명을 드렸고요. 까먹으시면 안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꼭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